7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 5G 요금제 이용자들이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어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오늘 5G 저변 확대를 통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냈습니다. 집단소송 제기 다음 날 나온 이통 3사의 5G 활성화 보도자료,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 장한지 기자가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동안 알뜰폰을 써오던 취업준비생 유지태 씨는 원활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해 최근 큰맘 먹고 5G 폰으로 갈아탔다가 후회 막급입니다. 영상이 툭하면 툭툭 끊기기 일쑤인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일단 요금제를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취준생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이 듣다가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1분 1초도 아까운데 솔직히 말하면 듣다가 또 흐름이 끊기면 공부하죠. 지방에 거주하는 손지명 씨는 출시와 동시에 5G 폰을 개통했지만 자취방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열불만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서 생활 중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는 5G 모드만 사용할 때는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5G 활용이 안 됩니다. 지난해 한 영국 시장조사기관의 한국의 5G 가용성 조사에 따르면 5G를 연결하더라도 실제 5G에 연결되는 비율은 전체 이용 시간의 단 15%. 주된 이유는 저조한 5G 기지국 구축률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G 이용자 526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통 3사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약관, 그리고 표시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허위, 기망 등 수단을 사용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채무 불이행 및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소송가액은 1인당 150만 원 정도, 526명이 참여했으니까 전체 규모는 8억 원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약 1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지한 바와 같이 6월 내에 실무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서 우선 증거 및 비용 등을 납입한 이용자들 중심으로 1차로 소장을 이제 접수하는 것이고, 김진욱 변호사는 2차, 3차 추가 소송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통 3사가 5G 서비스 개시 당시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LTE 대비 약 4배의 기지국이 더 구축돼야 하는데 현실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G LTE의 기지국 숫자는 약 100만 개에 이르는 반면 5G 기지국 숫자는 약 20만 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주파수인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미비한 숫자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했든 다른 이유가 있든 5G 서비스 개시 당시 제대로 된 서비스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이통사들이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통 3사가 처음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때부터 이용자들에게 광고 내지 고지했던 20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내지는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내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명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 의무 또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등 이통 3사들은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농어촌 5G 공동 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상은 GSMA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가 지난 1년간 개발 출시된 이동통신 관련 기술 서비스 가운데 탁월한 성과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주는 상이라는 게 이 통사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기부와 이통 3사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5G 투자와 기술 구현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이통 3사 간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3사 가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 가입자 및 글로벌 로밍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5G 저변 확대를 통한 5G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5G 융합 사업 활성화 등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통 3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처음부터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단순히 위자료 얼마 받는 것을 넘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차, 3차 추가 소송을 순차적으로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송 진행 방안에 대해선 김 변호사는 자료가 이통 3사와 정부 부처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등을 통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 외에 추가 입증을 위해 법원을 통해 이통 3사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2차, 3차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 일괄 심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들의 소송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왕성민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네.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네. A씨는 결국 직결 심판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네. 벌금 1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네.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네. 다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구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네.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구도로교통법 제163조 1항의 통고처분 조항은 네.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A씨는 이들 조항들이 네.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네.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3건인데 헌재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한 건가요? 네, 헌재는 먼저 통고처분 조항에 대해서는 네.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네. 곧바로 각하했습니다. 네. 각하는 심판 요건이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네.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네. 나머지 구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 등에 대해서는 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비해 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어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게 헌재 결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운전 중 휴대폰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했는데 요즘 꼭 뭐 문자 통화 이런 게 아니어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등 뭐 이런 앱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휴대폰으로 이런 걸 쓰는 것도 뭐 현재 취지에 따르면은 뭐 위법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 조항인 네. 조항의 예외 단서를 보면 네. 국가 비상사태, 재난 상황 같은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등과 함께 네. 지리 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안내 영상은 시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카카오맵이나 T맵 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건 허용됩니다. 네. 현재는 이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네. 휴대폰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도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헌재가 이번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운전 중 휴대폰 금지 조항의 법적 정당성 그리고 운전 중에도 이용 가능한 범위를 총 정리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네. 처음인데요. 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필요성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범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견해를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험에 뭐 제3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재 오늘 결정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금융 전문 변호사시죠.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금융상품 분쟁 대처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신청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년 전부터 네. 사모펀드,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의 이야기를 많이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들 펀드는 이제 펀드 판매 시에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펀드가 운영되었고 네. 결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펀드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제 네. 그 위험이 전이가 돼서 네.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한 바 있습니다. 네. 원래 투자란 언제든 투자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네. 그동안 100% 반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라인펀드라든지 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사에게 이제 100% 반환을 하라는 음. 결정이 나와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100% 반환 결정, 이거 뭐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통상 펀드 판매 등 투자의 경우에는 네. 100% 반환을 잘 결정해 주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란 원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니까 네. 자신이 꼼꼼히 챙겨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가 충분히 정보를 취득하거나 뭐 상품을 이해하지 않고서 투자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이므로 네. 그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 이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네. 100% 반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이게 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텐데 금융상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절차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먼저는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해당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네. 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통상은 근데 소송 절차보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절차가 보다 간이하기 때문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금융소비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은 네. 국민신문고라든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네. 일반 민원의 형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하든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분쟁 조정 신청 시에 네. 자신이 할 말만 쓰고 자료 조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담당자의
1인이 1년에 수십 사건이라든지 뭐 100건 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내 사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분들이 뭐 노력을 하시긴 하겠지만 네.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의 자료만 보아도 이제 네. 사건 전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음. 사건의 자초지종과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함께 증거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금융 분쟁이 발생하면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된다. 뭐 그런 정리 팁을 하나 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대출이라든지 예금, 적금 또는 펀드 등에 가입할 때 네. 반드시 초기에 교부받은 자료를 잘 보관하여 두시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서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받았는지를 꼼꼼히 필기해 두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네. 담당자들이 내 사건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므로 네. 자신의 주장을 좀 효과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네. 통상 뭐 많은 비용이 이제 지출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네. 소송과는 달리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차가 좀 더 간이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금융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벌어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공수처 요구에 대해 대검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체형 때문에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 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 운전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